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예.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마을이란 무엇이고 공동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을 만들기, 오늘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혹시 마을 만들기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1990년대 중반에 담장 허물기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의 문제가 심각하죠. 일반 주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의 공간도 조금 확보하고 여러 집이 담장을 허무니까 또 공간이 넓어지니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담장을 허물면서 좋아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담장을 높이 싸면은 도둑이 못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을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장이 없으니까 도둑이 숨어들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서로 확 트여 있으니까 이웃이 서로를 감시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운동이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용어의 혼란이 있었어요. 만들기냐 가꾸기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은 마을 만들기라는 것으로 통일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2010년 즈음 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마을 운동과 마을 만들기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새마을 운동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관에서 뭔가 지시를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 하는 것,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게 새마을 운동이었다면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게 필요해. 예를 들자면 마을이 개울을 건너온다고 하면 우리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놔야 되겠다라고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갱변에 있는 모래도 채취하고 자갈도 채취를 하고 또 마을에 있는 기금을 좀 이용해서 시멘트도 몇 포대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리를 올려다 보니까 시멘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아까 코브라 앞에 있었던 그 쥐들처럼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새마을 새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다리를 놓는 건 똑같겠죠. 그런데 어디로부터 얘기가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행동이다,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셨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활동,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마을 만들기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는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만들기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마을 만들기 운동은 좀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장면들을 제가 좀 제시를 해 볼게요. 결국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유명한 곳은 있지만 성공한 곳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영의 동피랑, 서피랑을 가보셨나요? 부산의 감천마을은 어떠신가요? 서울의 북촌마을은 어떻고 이화, 벽화마을은 어땠나요? 좀 더 나아가 수원의 행궁동, 지동 이런 동네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화, 벽화마을입니다. 어떤가요? 구절초 꽃도 피어있고 계단에 비단잉어도 계단을 타고 헤엄치는 이 아름다운 풍경 어떨까요? 저기에 가서 저 구절초 노란 꽃술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하나 찍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왔어요. 중국의 관광객들도 왔고요. 영화도 촬영하고 드라마도 촬영하는 그러한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 아름다운 벽화가 어느 날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어떤가요? 회색으로 변해버렸죠. 좀 전에 보셨던 이 장면이 아니라 왜 이 장면으로 변화됐을까요?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이 마을에 주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음과 쓰레기였습니다. 때로는 노상, 방뇨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주민들이 함께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함께 고민했고 주민들이 함께 이 그림에 채색을 했다면 뭔가 관리할 방안들을 궁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거는 전문가들의 그림이죠. 주민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저렇게 어느 날 그 아름답던 벽화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나요? 벽면에 보니까 못 써야겠다죠. 보세요.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주민들은 피눈물이 난다. 마치 주민들의 피눈물로 쓰여진 글씨 같죠.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화 벽화 마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촌 한옥마을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한답니까? 주민들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북촌의 양반문화 싸구려로 왜곡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 평균 1만 명이 찾아온다. 하루 평균 1만 명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골목을 가득 메운 1만여 인파. 주말에는 2만, 3만이 이 골목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경을 온 사람들이 말 없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이 관광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집 참 이뻐 라고 하면 초인종도 누른답니다. 구경하자. 그러니 이 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초인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끄럽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찾는 관광객, 탐방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오라고 광고하고 선전할 때는 언제고 왜 왔더니 이러는 거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아까 오리와 토끼 그림을 봤죠. 주민도 관광객도 누구도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뭔가 해결책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방문객의 숫자를 좀 제한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서 서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리고 가는 저러한 담배꽁초 하수구가 막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름철에 폭우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영도 아까 동피랑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취객들의 고성방가, 일반 가정 화장실 사용 요청, 담을 넘어보는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북촌 한옥마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주민들이 없답니다. 관광객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마을 만들기가 아니겠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마을 만들기에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전문학과 민속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전국의 많은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지구상에는 단 한 뼘의 땅도 인문학적 기억을 간직하지 않은 땅이 없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동피랑을 가나 서피랑을 가나 부산의 감천마을을 가나 수원의 행궁동을 가나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벽화를 봅니다. 이화 벽화마을에 그려졌던 비단잉어가 이화 벽화마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특색 있는 각자의 마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함께 그려가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벽화를 그리는 것이 마을 만들기 전체가 아니죠. 그냥 방법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들은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벽화라는 말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벽이라는 것은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 벽을 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 벽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였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역의 자원을 찾아내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자원은 지명, 땅 이름은 잘못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1914년에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그러면서 없던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을의 이름을. 옆 동네에 있었던 글자 하나와 또 옆 동네에 있는 글자 하나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본래의 마을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행정구역의 지명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없는 그런 지명,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특별한 유물이 전승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을이 가지고 있는 민속 신앙 같은 것들, 민간적인 그런 풍속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통 자원입니다. 그리고 근현대 자원도 있겠죠. 어떤 산업이 있었다라든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든가 또 어떤 건축물이 남아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수원시 세류동이라는 동네인데, 세류 3동이라는 동네인데요, 행정구역으로. 그런데 본래 마을의 이름은 버드네입니다. 그것도 아랫버드네예요. 저는 그 아랫버드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랫버드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삽공장이 있었어요. 삽 만들고 호미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거기엔 기름 공장도 있었고 간장 공장도 있었고 막걸리를 빚던 그런 막걸리를 빚는 그러한 그 공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서쪽 편으로는 복숭아 과수원이었어요. 동쪽에도 복숭아 과수원이었어요. 지금 물론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의 시기들이었을 거예요. 복숭아 꽃잎이 휘날리면 아침에 어려서 마당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온 것처럼 하얘 있었어요. 꽃잎이 날려서.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한 나무나 새나 곤충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마을 만들기의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원들을 다시 키워내는 것, 이 자원들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뉴욕 박물관, 뉴욕 주립박물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원이란 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죠. 특히 문화자원이란 건 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산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유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겠죠. 오늘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유산들에 대한, 과거의 자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것처럼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문화라는 것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점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자원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류 3동 버든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버든에는 세류동은 1동, 2동, 3동이 되어 있는데요. 1동은 동말 가는 곳, 2동은 통미, 새턴말, 신곡동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동은 윗버든에 아랫버든에 장승배기 뭐 이런 지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공장이 빠졌네요. 종이공장도 있었고요. 또 인물로는 하나운이라는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49년에 하나운 선생이 북한 땅에서 함경도 땅에서 세류동, 제가 살고 있는 세류동에 수원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천변에 와서 살다 가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우리 마을에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면서 바로 하나운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운 시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켜서 한하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주 특별한 시인입니다. 문둥병 시인, 한센병이라고 하죠. 소록도 연관 검색어가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하나운 선생의 묘는 김포시에 있습니다. 하나운 선생의 시 가운데 보리피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리피리 불며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그리워 필릴리리 필릴리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운 선생의 시비를 건립을 했더니 특별한 자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마을 제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대학이라는 데 가서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승백이라는 지명이 있었죠. 우리 서울에 가면 상도동 여기에도 장승백이가 있죠. 전국적으로 장승백이라는 데는 장승이 서 있었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엔 장승이 이정표였어요. 그래서 장승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북쪽으로 몇 리를 가면 서울, 남쪽으로 몇 리를 가면 수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30리마다 세웠습니다. 나라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정표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었던 장승배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버든의 장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제당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복원사업도 했고요.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접니다. 제가 충문을 읽고 마을의 제사를 진행하고 이러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력 10월 초하룻날 1일날 마을 제사를 오늘날에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을 세울 때 장승은 이제 한번 세워주면 마주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장승 혼례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장승을 세운 공원, 작은 쌈지공원 옆에 저 사무관대를 하신 할아버지와 쪽두리를 쓰신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이 어른들이 당시에 80이 가까우신데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을 세우는 날 저 어른들의 혼례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느 장승과는 또 다르겠죠. 이야기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장승을 세우는 장면을 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동네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버든의 역사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동사무소에서 마을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동네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석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 표석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 끄트머리에 있던 거를 옮겨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도 마을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자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정조 임금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양주의 배봉산에서 지금의 화성시 그 용주사 옆에 육릉 건릉이라고 하는 곳, 육릉으로 모시게 되죠. 그럴 때, 오늘날의 육릉이죠. 그럴 때에 이 이정표로서 이런 표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석의 하나가 바로 글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상류천이라고 한 표석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류석의 표석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축제를 만들었어요. 축제의 바닥에는 멍석이 깔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훈 선생 보리필이 시비를 건립한 거고요. 축제를 하려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무대 설치하고 이러는 비용들입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칸막이를 하지 않고 풍선을 불어서 장식을 하고 현수막만 하나 걸어서 무대에 드는 비용을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바닥은 뭘로 했느냐고요? 왜 우리 그 슈퍼마켓 가면은 이 물건 쌓아두는 것, 그걸 팔레트라고 하는데 그 팔레트를 빌렸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몇 장을 깔아놓고 거기에 합판을 사다가 덮고 천만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대는 낮지만 주민들과의 교감,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할 때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진관에서는 가족사진 촬영권을 받고요. 그 안경점에서는 선글라스 교환권, 철물점에서는 호미, 삽, 뭐 이런 것. 그리고 통닭집에서는 통닭 몇 마리, 호프집에 가서는 뭐 3000cc 교환권, 그리고 삼겹살집에서는 삼겹살 몇 인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품을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을 주민들이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자도 필요했는데 사회자는 우리 마을에 시의원이 2명이 있었는데 당이 달랐어요. 당이 다르고 여자 시의원, 남자 시의원 이렇게 2분이 계셔서 그 2분이 사회를 보도록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상상만 해도 뭔가 좀 기존의 축제와는 다른 좀 즐거움이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이기도 하지만 신곡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와서 레코드를 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을 만들기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안양대학교를 마을 만들기로 한다라고 얘기할 때 안양대학교에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